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제2편인 꽃핀 처녀들의 그늘에서 라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모두 7편에 이르는 엄청난 길이의 연작소설이지요. 미림사에서 총 13권을 목표로 2012년부터 새롭게 번역 출간 중인 이 작품은 어느새 제5편인 갇힌 여인까지 출간되었고 앞으로 완강까지는 딸랑 3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품의 길이뿐만 아니라 작가 특유의 만연체 문장으로도 독자들을 질리게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악명 높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을 읽는 동안에도 때때로 독자가 미리 만나본 몇몇 친숙한 철학자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철학자들이야말로 이 방대한 작품의 독서 탐험에 더없이 소중한 안내자가 될 테니까요. 마치 어두컴컴한 지옥을 여행하는 이탈리아 시인 단테에게 로마 시인 비르길리우스가 꼭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말이죠. 총 13권 가운데 지금까지 딸랑 4권밖에 읽지 못한 저 같은 독자라면 마치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축조된 고딕 양식의 거대한 대성당 안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여행자처럼 자주 길을 잃고 당황스러워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잠깐씩 이토록 생소하고도 복잡한 건축물 속을 두리번거리면서도 다시 말해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낯설고도 빽빽한 문장들의 숲속을 헤쳐가면서도 잠깐씩이나마 안도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몽테뉴, 쇼펜하우어, 니체, 베르그송과 같은 철학자들이 예전에 어디선가 미리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 작품 속에서도 자주 엿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몇몇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앙리 베르그송은 프루스트와는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가까운 친인척 사이였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끕니다. 베르그송은 1892년에 프루스트의 사촌 누이인 루이즈 네브루즈와 결혼했는데 매형이 될 새신랑보다 12살이나 어렸던 프루스트도 그 결혼식에 화동으로 참석했다고 하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했던 베르그송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무려 22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인데 마침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가령 내가 앞으로 살 도시를 처음으로 산책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은 나에게 지속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인상과 끊임없이 수정될 인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나는 매일 같은 집들을 보며 또 그것들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고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 처음 몇 해 동안 느낀 인상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 일어난 독특하며 설명할 수 없고 특히 표현할 길 없는 변화에 놀란다. 내가 계속 지각했고 나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그려지던 그 대상들이 결국에는 나로부터 나의 의식적 존재의 무엇인가를 빌린 것처럼 보인다. 나처럼 그것들도 살았고 나처럼 그것들도 늙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가령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커서 가볼 경우이다. 그 길이, 그 집이 그렇게 좁고 작았던가 하고 놀라게 된다. 이 경우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므로 쉽사리 말로 표현되지만 그 느낌의 차이는 사실 단지 좁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무한히 복잡한 감정의 복합체이다. 이것이 가령 20대에 키가 다 자란 다음 살던 곳을 40대 정도에 가보는 경우라면 훨씬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분명히 느낌의 차이는 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그 집, 그 동네에 관한 인상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변해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질적인 시간과 양적인 시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한 베르그송의 철학은 곧바로 프루스트의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의 상상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마치 한참 뒤에나 세상에 등장할 프루스트의 소설을 미리 정확하게 내다보기는 한 듯이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과감한 소설가가 우리의 상투적인 자의 교묘하게 짜인 직무를 찢고 그러한 외견적 논리 아래에서 근본적인 부조리를 보여주고 단순한 상태들의 그와 같은 병치 아래에서 명명하는 순간 이미 존재하기를 멈추어 버렸던 수많은 다양한 인상들의 한없는 침투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가 우리의 감정을 동질적 시간 속에 펼쳐놓고 그 요소들을 말로 표현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그 역시 그의 차례가 되어 우리에게 그 감정의 그림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단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자를 투사한 대상의 특별하면서도 비논리적인 본성을 의심케 하도록 그것을 배치했다. 표현된 요소들의 본질 자체를 이루는 그런 모순, 그런 상호 침투의 뭔가를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반성으로 초대했다. 그에 의해 고무되어 우리는 잠시 우리와 우리 의식 사이에 개입시킨 막을 걷어 제쳤다. 그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앞에 다시 세운 것 뿐이다. 베르그송이 이 논문을 발표한 해는 1889년이었고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처음으로 출간한 해는 1913년이었습니다. 프루스트가 자신의 소설 속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직접 거명하고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들을 은연중에 자주 드러낸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사촌 누이와 결혼한 외형이자 당대 프랑스 지성계에서도 가장 우뚝한 인물로 인정받던 베르그송의 책들을 읽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프루스트의 소설 자체가 굳이 시간에 관한 소설임을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프루스트는 이미 자신의 작품 속에서 시간 말고도 지속이라는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 단어를 끊임없이 자주 불러내고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베르그송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특히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으로부터 깊이 연구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베르그송 작품의 국내 번역본에서도 그런 영향의 일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 심층 자아와 내적 지속에 대한 그의 이론은 외적 조형미의 부각에 힘쓰던 문학으로 하여금 자기 내부의 무의식 세계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여 상징주의의 개화와 함께 내면 문학의 붐을 촉진시켰고 그의 직관주의는 방대한 반지성적 경향의 움직임을 태동하게 하였는데 그 대표가 시인 페리였다. 문학 비평에서도 튜버데를 통하여 그의 영향이 뚜렷이 드러났으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프루스트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겠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은 바로 그의 지속을 가리키고 있고 끊일 줄 모르고 무한히 계속되는 그의 문장은 끊임없이 생동하는 내면 세계의 지속을 포용하는 문장으로서 베르그송적인 문체를 대변하고 있다. 베르그송의 철학이 프루스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부터는 프루스트의 문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요. 어쨌든 저는 프루스트의 문장을 읽는 동안에 새록새록 떠오르는 철학자들 혹은 작가와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작품들이 이 책을 읽는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는지를 밝히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그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제2부격인 꽃핀 처녀들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 보죠. 슬프게도 더없이 싱싱한 꽃 속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미세한 점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 점은 정통한 정신에게 오늘 꽃핀 육체마저도 건조하고 열매를 맺어 씨앗이라는 예정된 불변의 형태가 되리라는 걸 벌써부터 그려 보인다. 아침바다를 감미롭게 부풀리며 조수가 밀려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토록 고요한 바다이기에 움직이지 않아 그린 듯 보이는 찬물결과도 흡사한 코를 우리는 기쁘게 쫓아간다. 인간의 얼굴은 우리가 바라보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으로 지각하기에는 얼굴 변화가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녀들 곁에서는 소녀들의 어머니나 아주머니만 보아도 그들 모습이 관통한 거리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으며 내면의 인력작용에 따라 대개는 끔찍한 형태로 바뀌는 그 모습은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눈매가 처지고 얼굴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더 이상 빛을 받지 못한다. 자기 종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고 있던 사람들 안에 감추어진 유대인 애국주의나 그리스도교인의 유전적 특징처럼 그렇게도 깊숙이 피할 수 없는 채로 난 알베르틴이나 로즈몽드와 앙드레의 장미 꽃송이 아래서 그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위해 보존한 듯한 커다란 코나 튀어나온 입, 통통한 몸집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테지만 실은 무대 뒤에 있어 언제라도 무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상황의 부름을 받아 개인 자체를 앞선 본성에서 갑자기 발생한 예기치 않은 운명적인 드레피스주의나 교권주의 또는 민족적이고 봉건적인 영웅주의 같은 것들이다. 개인은 이러한 본성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본성이라고 여기는 것을 개인적인 동기와 구별하지도 못한 채 생각하고 살고 진화하고 확고히 하며 또는 죽어간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연계 법칙에 의존하므로 우리 정신은 어느 은화식물이나 이런저런 벽과식물 마냥 우리 스스로 선택한 줄로만 여기는 여러 특징들을 미리 소유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1차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2차적 관념만을 포착하는데 실은 이 1차 원인이 2차 원인을 필연적으로 생산해 냈으며 그것이 때가 오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어떤 관념은 심사숙고의 결과처럼 보이며 또 다른 관념은 건강상 부주의의 결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치 콩과 식물이 종자로부터 그 형태를 이어받듯이 실은 우리도 우리 가족으로부터 사는 데 필요한 관념이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어받는다. 마치 모종관 하나에서 꽃들이 저마다 다른 시기에 무르익어가듯 나는 발베크 해변의 노부인들에게서 언젠가는 내 친구들도 닮을 그 단단한 씨앗과 무른 등이 줄기를 보았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그때는 꽃들의 계절이었으니. 저는 이 복잡 미묘한 구절을 읽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잇따라 머릿속에 나타났다가 재빠르게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프루스트의 문장들은 때로는 극히 느린 움직임으로 포착한 미세한 떨림들의 연속처럼 느껴지는데 이 대목에서는 마치 오늘날의 카메라 기술이 자주 보여주듯이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매우 빠르게 재생시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불과 1, 2초 만에 빠르게 지나가고 태양과 별들이 뜨고 지는 것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진 영상을 우리는 이미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쉽게 목격하고 있지요. 꽃핀 풍경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그 꽃들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의 풍경들은 또 얼마나 서늘하고 쓸쓸한가. 시인들은 또 얼마나 자주 꽃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가. 또한 꽃들이 사랑과 자연스레 연결될 때 꽃이 피고 지는 일은 그 얼마나 상징적인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언제나 세찬바람이 휘몰아치던 그 황량한 언덕에도 어김없이 피어났던 히스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토록 세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싱그럽게 피어났던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미친 듯한 사랑은 또 얼마나 빨리 시들어 광기 어린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던가요? 두 번째로 떠오른 작품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소설 율리시스였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또한 꽃을 애정과 결코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율리시스를 읽은 독자들은 그 난해한 책 속에서도 호우드 언덕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테지요. 꽃이 흐드러지게 핀 호우드 언덕에서 주인공인 블룸과 몰리가 사랑의 절정에 다다른 장면은 얼마나 농밀하면서도 해독하기 쉬웠던가요? 이번 기회에 일부러 시간을 들여 그 두툼한 책 속에서 간신히 다시 찾은 그 부분을 여기서 인용해보지요. 몸을 달아오르게 하는 포도주가 그의 입천장에서 맴돌다가 꿀꺽 넘어갔다. 버건디 포도를 기계에 넣고 짜는 것이다. 그건 태양열이지. 마치 비밀의 촉감이 내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듯 그의 감각에 감촉되어 촉촉하게 기억났다. 호우드 언덕의 야생 고사리 아래 숨겨진 채 우리들 아래 잠자는 만, 하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늘, 라이온꽃 옆의 자색의 만, 드럼레크 곁에는 녹색, 서턴 쪽으론 황록색, 바다 밑의 들판, 희미한 갈색의 선들, 매몰된 도시. 그녀는 나의 코트를 베개 삼아 머리를 꿰고 있었지. 헤더 숲속의 가위벌레가 그녀의 목덜미 밑에 있던 나의 손을 간지리고 이러다가 저를 뒹굴게 하겠어요. 오, 얼마나 근사하랴. 연고로 차고 부드러워진 그녀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애무했다. 내게 쏟은 그녀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줄 몰랐지. 황홀한 채 나는 그녀 위에 덮쳐 누워 있었지. 풍만하게 벌린 풍만한 입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냠, 따뜻하게 씹혀진 시드케이크를 그녀는 나의 입에다 살며시 넣어주었지. 메스꺼운 과육을 그녀의 입은 따뜻한 신침과 얽어물었다. 환히 나는 그걸 먹었지. 환히 싱싱한 생기, 뾰족하니 내게 내민 그녀의 입술, 부드럽고 따뜻하고 끈적끈적한 고무젤리 같은 입술. 그녀의 눈은 꽃이었어. 저를 안아줘요. 욕망에 찬 눈, 자갈이 굴렀다. 그녀는 잠자코 누워 있었지. 사냥 한 마리, 아무도 없고 만병초꽃 우거진 호우드 언덕에 한 마리 암사냥이 발 디딤을 든든히 하면서 걷고 있었다. 까치밤 나무 열매를 떨어뜨리며 고사리숲 아래 가려져 따뜻하게 안긴 채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그녀 위에 마구 덮쳐 누워 그녀에게 키스했다. 눈, 그녀의 입술, 혈관이 뛰는 그녀의 뻗친 목, 얇은 망사의 블라우스 속에 부푼 여인의 앞가슴, 그녀의 위로 솟은 도톰한 젖꼭지에 뜨거운 혀를 나는 그녀에게 내밀었지. 그녀는 내게 키스했지. 나는 키스 받았지. 몸을 온통 맡기며 그녀는 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지. 키스를 받고 그녀는 내게 키스했지. 몰리에게 한 구애가 절정을 이루는 호우드 언덕에서의 블룸의 숨가쁜 기억, 무성한 만병초꽃과 고사리 숲에는 어느 관광객이 꽂아놓은 블룸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편말이 있음. 만병초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던 호우드 언덕의 추억은 역자의 주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율리시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1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이번에는 블룸이 아닌 몰리의 회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몰리의 독백은 예스에서 시작해서 예스로 끝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문장이죠. 그녀의 독백에는 쉼표와 마침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엔 쉼표나 마침표가 없을 테니까요. 그이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가능한 한 그 일을 흥분시키기 위해 앞가슴이 터진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유방이 막 통통하게 살찌기 시작하고 있었지. 전 피곤해요 하고 나는 말했지. 우리들은 전나무 동굴 위에 누워 있었지. 황량한 곳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바위임에 틀림없을 거야. 회랑이랑 포각 및 저 무시무시한 바위들, 그리고 고드름인지 뭔지는 모르나 늘어져서 사다리를 이루고 있는 성 미가엘 동굴 진흙이 온통 내 구두를 더럽히고, 원숭이가 죽으면 저기를 통해 바다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저 멀리 배들은 마치 나무 조각 같아서 그것은 몰타를 향해 지나가는 보트였지. 그렇지, 바다와 하늘, 누구든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 누워 영원토록 말이야. 그이는 옷 위로 유방을 애무해서 남자들이란 그런 짓을 좋아하지요. 거기가 동그랗기 때문이야. 나는 그이에게 기대고 있었어. 하얀 밀짚 모자를 쓰고 너무 새것이 되어서 조금 햇빛을 쬐을 양으로 말이야. 내 얼굴은 왼쪽에서 보는 것이 제일 예쁘지. 나는 블라우스를 그와 헤어지는 날을 위해서 터놓았어. 살이 다 들여다보는 셔츠를 그이는 입고 있었지. 나는 그의 가슴이 분홍비침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이는 한동안 자기 것을 내 것에다 터치시키려고 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도록 두지는 않았어. 정말 후련해졌어. 처음에 그는 몹시 당황했지. 두려운 것은 폐병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혹시 임신될지도 모르잖아. 저 늙은 하녀 아이네스가 내게 가르쳐줬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나는 나중에 바나나를 가지고 시험해 보았지. 그러나 그것이 부러지지 않을까, 그리하여 어딘가 몸속에 토막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왜냐하면 한때 의사들이 여자의 몸에서 무엇을 꺼낸 적이 있었으니까. 코노모의 것이 수년 동안 석탄염에 덮인 채 그곳에 숨어 있다나, 남자들이란 자기들이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고 싶어서 죽고 못 살지. 그들은 결코 속 깊이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일을 다 치러버리거든. 다음번까지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는 참 근사한, 너무나 부드러운 기분이 들지. 그동안 내내 정말로 부드러운 감촉 어떻게 하여 우리들은 끝나버렸는지도 몰라.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그 것을 내 손수건에다 빼게 했지. 나는 흥분하지 않은 척 하려 하고 있었지만 내 두 다리를 벌렸지. 그가 내 패티코트 속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했어. 나는 옆이 벌어지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 그에게서 억지로 생명을 짜냈던 거야. 처음엔 그 일을 간지리고 있었지. 나는 호텔에 있던 그놈의 개를 흥분시키는 것을 좋아해서 르르 스스트 그르르릉. 그이는 눈을 감고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우리들의 아래쪽을 날고 있었지. 그이는 부끄러워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아침의 기분처럼 그이가 좋아서, 내가 그런 식으로 그이를 덮쳤을 때 그이는 약간 얼굴을 붉혔지. 내가 그이의 단추를 풀고 그것을 꺼내 살갗을 벗겼을 때 그 끝이 일종의 눈 모양을 하고 있었어. 남자들은 안쪽으로 아랫배 밑까지 단추 투성이야. 내 사랑 몰리 하고 그는 나를 불렀지. 한편 우리의 성격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필연적으로 프루스트가 말한 대로 언제라도 무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로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진화 심리학자들이나 뇌신경과학자들의 주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서 특히 놀랍습니다. 빈 서판과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쓴 스티븐 핑커야말로 이런 프루스트의 주장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온 진영의 주역이었죠. 물론 이런 생각은 앙리 베르그송이 1907년에 발표한 창조적 진화에서도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뇌의 운동 기작은 거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식 속에서 현재 상황을 조명하고 행동이 준비되는 것을 도와 결국에는 유용한 일을 낳을 수 있는 것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잉여의 기억들은 기껏해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몰래 통과할 뿐이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전달자로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뒤에서 이끌고 가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명백한 생각을 갖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모호하게 과거가 우리에게 현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출생 이후부터 살아온 역사를 응축한 것이고 심지어 출생 이전의 역사를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생 이전의 성향들도 더불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과거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 영혼의 망곡을 포함하는 과거 전체와 더불어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비록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표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전체가 그 추진력에 의해 그리고 경향의 형태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프루스트의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담긴 7편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프루스트는 이 작품으로 콩쿠르 상을 받았다고 하지요. 바야흐로 지금이야말로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니만큼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가운데 특히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과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에 담긴 생각들을 거의 동시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화려한 문장을 한 대목만 더 인용해 보지요. 소녀들의 얼굴은 대부분 어렴풋한 붉은빛 여명에 섞여 확실한 특징들이 아직 솟아나지 않은 상태였다. 몇 해가 지나서야 분명해질 그 구별되지 않는 윤곽 아래로 매혹적인 빛깔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금의 윤곽에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저 자연히 가족 가운데 고인이 된 분에게 추모 인사를 드리는 정도의 일시적인 유사성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몸이 어떤 놀라움도 약속하지 않는 부동성 속에 고정되는 순간은 너무도 빨리 오는 법이어서 그때 가면 한여름에도 벌써 죽은 잎이 보이는 나무들처럼 아직은 젊은 얼굴 둘레에 머리칼이 빠지고 희끗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다. 이 찬란한 아침은 그토록 짧기에 우리는 소중한 밀가루 반죽 마냥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 살갗을 가진 어린 소녀들만을 특히 사랑한다. 소녀들은 매 순간 그녀들을 지배하는 일시적인 인상들로 응고된 우연한 물질의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 소녀들 저마다가 차례차례로 솔직하고 완벽하며 그러나 덧없는 표현으로 주조되어 쾌활함과 진지한 젊음, 응석과 놀람을 담고 있는 작은 조각상인 듯하다. 그러나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한 소녀가 보여주는 상냥한 배려의 다양한 모습과 매력을 느낀다. 물론 이런 상냥함은 성숙한 여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여인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며 또는 우리가 마음에 든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아 뭔가 따분하게도 획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냥함 자체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더 이상 얼굴에 유연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여 생존 경쟁이 영원히 투사의 얼굴 또는 종교적 황홀에 사로잡힌 얼굴로 만들고 굳어지게 한다. 어떤 얼굴은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게 하는 그 지속적인 지배력 탓에 여성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사의 얼굴로 보이며 어떤 얼굴은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날마다 견디어온 희생이 세게져 사도의 얼굴로 보인다. 또 어떤 얼굴은 수년간의 항해와 폭풍우가 늙은 뱃사공을 연상시켜 단지 복장에서만 여성이란 성별이 드러난다. 물론 우리에 대한 한 여인의 관심은 우리가 그 여인을 사랑할 때면 그녀 곁에서 보내는 시간들의 새로운 매력의 씨앗을 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에게 연달아
다른 여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쾌활하든 쾌활하지 않든 여인의 겉모습은 항상 똑같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완전한 응고가 진행되기 전이라 소녀들 곁에 있을 때면 그 불안정한 대립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희하는 형태가 주는 광경에 상쾌함을 느끼게 되고, 이 대립은 우리가 바다 앞에서 관조하듯 자연의 기본 원소들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어떤가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장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가 여느 과학자 못지않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녔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프루스트의 작품 속에 담긴 문장들이 철학자 베르그송의 작품 속 문장들과 긴밀히 조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분열의 진정한 심층적 원인은 생명이 자신 안에 보유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생명은 경향이며 경향의 본질은 다발의 형태로 발달하는 것인데, 생명은 단지 커진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의 약동을 공유한 채로 갈라지는 방향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성격이라는 특수한 경향의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기만 해도 어린 시절의 인격이 비록 불가분적이지만 다양한 인물들을 그 안에 결합하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발생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전체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약속으로 충만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유년기의 최대 매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상호 침투하는 인격들은 성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 각자는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이 많은 것을 버리고 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거쳐가는 길은 우리 자신이 처음에 그러했던 상태, 또 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는 상태들 전체의 잔해들로 덮여 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을 가지고 있는 자연은 결코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자연은 성장하면서 분기된 다양한 경향들을 보존하고 있다. 그것은 따로따로 진화하는 종들의 분기하는 계열들을 그 경향들과 함께 창조한다. 이것으로 마르셀 프루스트와 앙리 베르그송의 작품 속에 담긴 문장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